아이, 종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초과가 됐는데 특히 우리 남영수 사장님은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좀 정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 운송 계약 3개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운법이 그렇게 이제 넣어서 그런데 보통은 1년짜리인데 우리 해운법은 3개월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볼 때도 너무 짧아서 무슨 크게 효력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리고 그 40%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HMM 같은 선박이 회사가 2개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특히 이제 공적 개념의 컨테이너 박스하고 컨테이너 선박만 이야기를 했는데 운임도 그 공적 개념으로서 좀 안정화시키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건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또 이제 종합 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좀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2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현 변호사님을 그 사회자를 모시고 우리 안광은 대표님으로부터 또 이제 발표를 듣도록 하는데 지금부터는 그 김현 변호사님이 사회 하시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제2주제 탄소 중립 등 조선업 현안과 대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현대중공업의 안광헌 대표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은 대우조선 전무를 지내신 권오익 한국카본 수석부사장님, 그리고 서울대 조선공학과 이신영 교수님, 그리고 바다 최고의 3기 수석부회장님을 맡으시는 그 동영해운의 백승교 대표님, 이 세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좀 지체돼서 발표를 한 20분, 토론을 각 세 분이 7분씩 그렇게 좀 하면은 우리가 살신성인 좀 전체가 그 제때 끝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광현 대표님 시작해 주시죠. 대표님 목소리가 안 대표님 들립니다. 소리를 높이시죠. 예, 소리 켜주시죠. 나갔다가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 들립니다.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네, 들립니다. 좋습니다. 네. 예, 현대중공업의 안광헌입니다. 오늘 시간이 앞에 많이 가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탄소 중립 시대 조선해운 분야의 현황과 대책이라 내용인데요. 실제 지금 대외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조선해운 분야에 다 확대되어 있지만 오늘은 좀 색다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탄소 중립이라는 게 어디까지 해야지만 에너지 밸런스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또 실제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캐펙스나 오펙스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그동안 얘기 안 했던 내용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가 나중에 PDF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조금 많이 요약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IMO 환경규제 및 탈탄소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IMO 환경규제 대응 차세대 선박 연료의 전망 그다음에 탈탄소 대응 조선해운 분야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MO 환경규제 탈탄소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탈탄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보는 정확한 관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 이제 기후 변화나 환경 규제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탈탄소를 실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난달 6월 17일 때 IMO 마폴리에서 이제 탈탄소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신조선뿐만 아니라 기존선까지 현존선에 대한 규제도 다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조선은 이미 EEDI로 기준을 해서 이제 가고 있고, 또 현존소는 2023년도부터 이제 EXI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든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너지 밸런스에 대한 평형을 실제 이루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IMO에서 제안하는 규제, 또 위에서 제안하는 규제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 그 해운선사나 조선소 같은 경우는 상당한 혼란도 겪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운선사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들이 가는 운영하는 학사에서 운영하는 선박의 항로나 이런 것까지도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가 입항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규제하는 것은 단순하게 CO2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삭스나 낙스나 그다음에 뭐 해운 오염에 대한 BWTS나 이런 부분들이 다 규제가 되고 있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CO2까지 더 강화돼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것들입니다. 물론 2025년도까지 이제 이번에 IMO가 10%까지 규제를 하고 2030년도에 예정대로 이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져 있는 상태고, 결국은 2050년도에 가면 탄소를 제로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IMO에서는 한 70~80%까지 2008년도 대비 70% 정도까지 규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EU에서는 이제 2050년도까지는 100%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 제로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만 됩니다. 또한 지금 추가적으로 그린하우스 가스가 또 같이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 그린하우스 가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훨씬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뭐 낙스나 삭스나 CO2를 규제해서 대응하면 되겠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까지 규제가 되면서 이 그린하우스 가스는 아시다시피 뭐 이산화탄소나 메탄이나 아산화질소나 수소불화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실가스를 유발하는 대기오염에 발생되는 모든 가스들을 다 규제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이런 환경 규제 플러스 탈탄소 규제를, 물론 이제 탄소를 제로화시키면 모든 게 다 100% 다 이제 제로가 되는 거냐, 이러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에미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수소를 사용하지 않는 한 모든 가스나 어떤 다른 연료를 대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개선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가 IMO에서 이제 규제하는 것들이 이렇게 카본 인텐시티 같은 경우는 2008년도 대비 이제 40% 저감을 하고, 그다음에 2050년도까지 이제 2008년도에 70% 하는데, 그린하우스 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해서 2008년도 대비 50%를 저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모든 부분들을 똑같이 우리가 대응을 해 가야 된다는 얘기고, EU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이 IMO에 대한 규제를 잘 못 믿겠다. 이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2050년도까지 완전 제로, 2022년도까지 2030년도까지 이제 2018년도 대비 마이너스 40%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거고요. 또 그린하우스 가스도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비를 이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3년도부터는 EXI하고 CII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EU 같은 경우는 이제 윌 투 웨이크로 해서 규제를 해서 좀 더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까지 이제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EXI나 CII가 2019년도 대비 마이너스 5%, 2025년도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존선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EXI나 CI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중에 OPEX, CAPEX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준다 하더라도 OPEX의 관점에서는 상상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에너지 밸런스의 균형의 법칙이 맞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해운선사가 많이 당황하는 만큼 조선소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고 더 문제는 이런 규제들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2010년도, 2015년도, 2020년도에 오는 과정에서도 에미션이나 삭스가 규제되는 범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갔는데 지금 현재 가는 탈탄소로 가면서 그린하우스 가스를 비롯해서 규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작년만 해도 작년 초 2020년도 초 2019년도만 해도 LNG의 확대가 그렇게 빠를 거라고 조선소도 예측을 하지 않았고 준비를 했지만 근데 실제는 거의 최근에 발주되는 선박의 70~80%가 다 LNG고 또 최근에는 이제 조만간에 계약되겠지만 오픈되었던 메탄올 선박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암모니아 선박까지 요즘에 활발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저는 선박의 한 70~80%가 탈탄소의 주범인 엔진이다 보니까 추진기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정신이 없을 만큼 이제 대응을 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몇 년 전에 나왔던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202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LNG가 이제 상승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디젤 선박들이 이제 하향하는 추세의 변곡점이 2025년이었는데 실제는 제가 보기에는 2023년도 LNG 선박이 상당수 인도되는 2023년도 4년도 되면 이 변곡점이 1, 2년 더 훨씬 더 당겨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훨씬 더 변화가 아마 2, 3년 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50년도까지는 LNG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LNG가 부가장치를 비롯해서 이제 대세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할 거라고 보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밸런스에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오펙사의 캐펙사 차이가 너무 커서 나중에 사실은 배를 만들어 놓고 40년 운항한다 해도 배백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규제 때문에 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연료가 탄소 규제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오일이나 LNG나 LPG 같은 경우는 기존 연료에서 충분히 어떤 탄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본 내추럴 퓨얼 오일도 메탄올 같은 경우도 메탄이나 바이오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를 감축을 하지만 실제로 친환경 연료라고 보긴 해도 어느 정도 이제 탄소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카본 프리로 가려면 이제 암모니아나 하이드로젠 이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완전한 카본은 프리로 갈지 모르지만 다른 또 그 규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프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이제 기반을 두고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된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로 지금부터는 제가 그 탈탄소의 그 미래 연료나 부가 기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시간이 있을 때 제가 한 거의 1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탈탄소 연료에는 결국은 환경 규제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탈탄소 연료나 기술을 가지고 적용돼서 앞으로의 변화에 이제 대응하자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형선들은 LNG나 메탄올 추진으로 해서 이제 가다가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전기나 하이브리드나
암모니아로 갈 것이고 이제 수소로 일부러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암모니아나 수소는 아마 소형 선단은 나중에 오펙스나 이런 관점에서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2050년도는 이제 전기 추진으로 가는 게 이제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준비는 되고 있습니다. 대형선은 2050년도까지는 LNG나 LPG로 갈 거고 거기다가 부가적인 기술로 해서 계속적 어플리케이션이 될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2040년도에 전기나 하이브리드나 암모니아로 전환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LNG나 LPG 이런 것들은 거의 2050년도까지 거의 유지를 할 거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부가기술이나 혼소 지금 이제 그동안에 지난번에 또 그 우리가 컨퍼런스 할 때 권호인 대표님이 그 혼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혼소 기술은 현재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보면 LNG가 됐든 메탄올이 됐든 디젤이 됐든 암모니아 됐든 모든 것들은 혼소가 가능한 기술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개발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024년도, 2023년도 말쯤 되면 어느 연료를 가지고 혼소를 할 수가 있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탈탄소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연료를 가지고 현재 있는 탄소 함량이 많은 기존에 있는 디젤 연료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료를 변경을 통해서 저탄소나 탈탄소로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탄소는 없어지지만 낙스나 삭스나 PM은 여전히 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암모니아나 이런 쪽으로 가면 거의 없어지지만 낙스나 PM들은 점점 더 암모니아나 수소로 갈수록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응도 또 같이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데로 갈수록 LFO 기준으로 있는 그 로설파 오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탈탄소의 효과나 경제성, 생산 벙커링 인프라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만족해야 되는데 그런 차이도 상당히 많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펙스도 커지고 이제 캐펙스도 굉장히 커지는 그런 현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연료나 앞에서 수소 연료가 아닌 다른 연료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CO2를 줄이는 급격히 줄여가는 방식이 이제 연료 소모량을 개선해서 그러니까 저항 저감이나 경량화, 에너지 효율을 통해서 CO2 배출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CO2 배출된 CO2를 이제 메탄 후처리한다든지 메탄 슬립이라든지 CO2 포집 장치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연료도 상당히 플러스 알파의 그 부가 기술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변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에는 그 각종 연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추진기 선박이 들어가는 추진 엔진으로부터 이렇게 그 디젤 분사, 현재는 이제 연료 분사 기술들이 주로 이제 디젤 분사, 가스 분사, 액상 분사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디젤 분사 같은 경우는 이제 HFO나 LFO, MGO 뭐 이런 것들이고요. 기존에 있는 연료들이고 가스 분사는 이제 LNG나 에탄이나 수소들이 이제 가스 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액상 분사는 이제 메탄올이나 LPG, 암모니아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 디젤이나 액상 분사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형태가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술을 개발하는 거에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스 분사로 가게 되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발열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연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서 또 우리가 그 사이클도 달라서 디젤이나 액상은 주로 디젤 사이클이나 오토 사이클 가지만 이제 가스는 다 오토 사이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율항 선박이라든지 스마트 선박으로 가는 길들이 이런 가스 분사 같은 경우는 그게 따라가지 않으면 거의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면 그 액상이나 뭐 액상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나
뭐 에베탄 이런 것들도 거의 다 기준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그다음에 수소나 암모니아는 이제 무탄소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밑에 보시면 이제 그 LNG는 이제 CH4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수소나 암모니아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대부분 다 질소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포함되어 있고, 좀 색다른 것들은 이제 끓는 점들이 보통 디젤이 이제 한 300도 정도 된다면, 우리가 LNG 같은 경우는 163도고, 암모니아, 수소는 이제 253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부사뿐만 아니라 연료 같은 경우는 부가장치나 어떤 연료 공급장치, 탱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지게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가게 됩니다. 탄소 함유량은 뭐 디젤이나 가스분사에서 LNG 같은 거의 같고요. 수소나 암모니아를 빼놓고는 전부 다 탄소 함유량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연료별 주요 환경 규제에 대한 물질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이제 그 환경 규제를 할 때 주로 그 저감 효과나 경제성이나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야만 우리가 최대 효율의 선박을 개발할 수 있고 해운 운영의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은 해운선사의 사주들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연료를 가야만 앞으로 모든 규제를 대응하면서 오펙스의 경제성을 이룰 수 있는지를 많이 이제 문의를 하고 계신데요. 이 저감 효과를 위해서 탄소 저감 효과에서 우수한 연료는 수소나 암모니아나 또 하이브리드 원자력이 있고요. 지금 이제 저용량 원자로도 이제 뭐 개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CO2에 대비는 이제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암모니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낙스 발생량은 여전히 이제 같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는 이제 계속해 가는 것들이고요. 지금 전기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되는 에너지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퓨얼셀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연료를 할 거냐, 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뭐 배터리를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저감 효과의 차이가 상당히 이중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평가를 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성 측면에서는, 실제는 현재의 경제성 측면에서는 캐펙스나 오펙스의 측면에서 이 디젤 오일이 가장 경제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캐펙스나 오펙스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고, 또 LNG나 LPG나 암모니아 이런 거는 운반선일 경우는 그래도 그 오펙스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캐펙스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연료들은 사실은 뒤에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경제성 평가에서 이 오펙스나 캐펙스의 차이가 너무 크고 비용이 기존 대비 최소한도 2.4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LNG 이후에 메탄이나 LNG 이후에 연료들에 대한 경제성은 아직까지도 평가는 하고 있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LNG 운반선에서 뭐 암모니아나 뭐 LNG나 이런 뭐 메탄이나 이런 그 운반선일 경우에는 오펙스 관점에서는 그래도 유리하지만 여전히 캐펙스는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인프라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료 생산이나 벙커링을 위한 육상 인프라나 해상 인프라가 상당히 지금 부족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LNG를 많이 발주하는 것들은 최근에 이제 LNG 인프라는 많이 증가를 되고 있지만 디젤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연료는 운반선 위에는 거의 인프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10년, 20년 후에 많은 인프라가 하겠지만 투자비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운업계 같은 경우는
이런 연료 변화에 따라서 막대한 투자가 요구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연료를 사용하면서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운반선 이외의 다른 선박에 쉽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는 저희 조선소에서 이제 저희들 평가를 많이 해주지만 저는 요즘에 엔진만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엔진만이나 선박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깊이 따져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운항 노선 이런 것도 상당히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최근에 있는 연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거의 잘 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엔진도 팔고 선박 팔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조선해운 물류를 다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알고 선박도 선택하고 연료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들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 이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여러 가지들을 제가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요. 디젤이나 가스나 액상 분사 또 신규 뭐 원자력이나 전기에서 저감 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뭐 싹스는 거의 다 이제 프리하고요. CO2도 LNG나 메탄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감소되지만 암모니아나 원자력은 이제 프리가 되고요. 물론 이제 수소도 프리하고요. 그렇지만 경제성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여기 보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대형 선박에서는 이제 2030년도까지는 이제 LNG에 대한 경제성이 훨씬 더 뛰어나고 나머지 부분들은 경제성이 많이 떨어져서 사용을 금한다든지 뭐 금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사용하는데 선택의 여지를 이제 둔다든지 한 중간 정도의 평가를 하는 거고요. 물론 2050년 정도에 가면은 많은 그 기술들이 개발되고 생산 인프라가 돼서 가능은 뭐 낮을 거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성 측면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캐펙스 측면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펙스 측면에서는 사실은 LNG 뭐 메탄 이후 정도까지 그 이유는 상당하게 이렇게 거의 안 좋다는 것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연료의 향후 전망들은 이렇게 경제성이나 경제성을 보고 또 효율성을 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 디젤이나 LNG, 암모니아,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이렇게 이제 변화될 텐데 우리가 디젤 분사 쪽에서는 이제 뭐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 분사에서는 이제 추이 동향은 LNG 플러스 부가 기술로 상당히 오랫동안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열한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선단이나 그다음에 이제 가스 분사에서 수소도 간다고 보고는 있는데 열한선 정도의 작은 선박, 소형 선박을 포스트로코 정도의 추진선으로 갈 거고 대형은 수소에서 경제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아마 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액상은 마찬가지로 LPG나 메탄올은 이제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발주되는 얼마 전에 신문에 공개됐던 MSC의 12척의 메탄올 선박들은 전부 다 메탄올 운반선으로 갈 거고 그거는 이제 곧 확정이 돼서 진행될 것입니다. 책이 왔어.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아니면 학사지. 이런 거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박 그 전기 선박 주기 추진기나 부가장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모든 환경 규제에서 현재 낙스 같은 경우는 이제 SCR이나 EGR, 그다음에 이제 LNG 오토사이클 이용해서 이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티어 1, 2, 3에 대한 거는 모든 것이 다 만족되어 있고 완전 제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그 앞으로 2050년도까지는 이 기술 플러스 업데이팅 기술을 해놔서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거용을 사용을 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엠조라든지 LSF라든지 삭스 스크라바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연료에 대해서는요. 그렇지만 이제 거의 이제 앞으로 삭스 스크라바는 거의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물론 스크랍을 가지고 뭐 다 만족을 하고 있지만 0.1%까지 만족을 하고 있지만 다른 연료로 변경됐을 때는 이제 삭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삭스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의 부가 장치로 CO2 감축을 위해서 부가 장치로 이렇게 기존에는 연료 플러스 LNG 이렇게 갔을 때 좀 더 업데이트된 연료 탄소를 줄이는 장치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배슬 디자인이나 ESD,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한다든지, 뭐 하이브리드 쓴다든지, 뭐 연료를 스피드를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에너지 매니지먼트를 한다든지, 뭐 바이오퓨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충분하게 또 줄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또 추가적으로 에너지 세이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이핀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라다 벌브도 쓰고, 그 다음에 그 리미트 MCR 리미트 컨트롤해서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기술들 또 하이아스라에서 공기 윤활, 에어 윤활해서 쓰는 장치들이 지금 다 실용화됐고 효율도 상당히 한 2에서 한 10% 이상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커버됩니다. 다만 이제 오펙스, 캐펙스 측면에서는 또 좀 더 늘어난다고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통해서 연료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컨테이너에서는 보통 2%에서 뭐 많게는 13%까지 줄이고요. 그다음에 COT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에서 8% 정도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종 시뮬레이션 플러스 기술 개발 시험 실증을 통해서 지금 선박에 탑재된 것들을 추적을 해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각 해운선사마다 운전 조건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또 이게 나중에 해운선사마다의 경쟁력이라서 실제 더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잘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이제 확인한 바로는 최대 15%까지 세이빙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LNG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LNG 베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사실은 LNG 베슬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그전에 디젤 같은 경우는 뭐 엔진에다가 연료 공급 장치 이 정도만 했었는데, LNG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부 다 오토 사이클을 밟으면서 고압의 연소를 분산해야 돼서 이런 부가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연료 탱크도 또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물론 이제 운반선 같은 경우는 탱크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BOG를 사용해서 이제 BOG 장치가 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그 고압 저압의 장치들이 들어가야 돼서 캐펙스가 상당히 들어가지만 이제 오펙스는 연료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해운선사 입장에서는 뭐 화주 입장에서는 이제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지만 해운선사 입장에서는 이제 훨씬 연료비를 줄여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LNG로 이제 많이 가고, 또 CO2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암모니아하고 LNG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암모니아는 이제 디젤하고 같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암모니아에서 이제 그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그 저연소 그 로 프레시 포인트에 퓨어 서플라이가 또 들어가야 돼서 이런 장치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뭐 조선소나 엔진 메이커에서 엔진을 개발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이제 개발해서 공급이 되고, 또 뭐 이런 지금은 대부분 다 상당히 국산화가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말 정도 되면 거의 다 이런 장치들이 다 국산화가 다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가격은 상당히 경제성을
또 가져가기 때문에 캐펙스를 많이 줄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LNG 저기 암모니아 배셀은 LNG 암모니아 추진기는 지금 저희 그룹사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엔진이 다 출시가 됩니다. 뭐 보기 선박이라든지 보기 엔진이라든지 주기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출시가 되고요. 개발 시험이 다 끝나서 실증이 끝나서 출시가 되고 지금 현재 선주하고 2024년도 말 인도되는 선박에 적용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제 엔진의 특성들을 좀 잠깐 보면 이거에 따른 엔진 특성을 좀 잠깐 보면 이렇게 이제 뭐 기존의 디젤 선박들은 이제 뭐 디젤 사이클로 하고 그다음에 LNG는 이제 오토 사이클로 하고 나머지 LPG 뭐 메탄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디젤 사이클로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서프라이 프레저 같은 경우가 그다음에 이제 고압으로 하기 위해서 고압의 연료를 쌓기 위해서 전자제어 하다 보니까 이제 고압에 300바로 보내게 되고 나머지들은 최근에 저희가 새로 개발한 그러니까 뭐 바칠라라든지 윈지드라든지 이제 만하고 저희가 공동 개발한 엔진이 지금 출시가 돼서 한 40척분이 계약이 됐는데요. 이제 만하고 인지드에서 두 개 다 저압용 엔진을 그 효율이 고압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개발을 해서 원가를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시스템들이 상당히 경력 있게 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시피 다른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낙스 같은 경우 티어3 가기 위해서 SCR, EGR 가야 되고 저기 LPG나 메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암모니아도 이렇게 SCR을 다 부착을 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거 조금 뭐 대비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들은 엔진 여기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LNG는 거의 다 이제 뭐 다 개발이 완료돼서 상당수 다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탑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선박, 작은 소형 선박에서 대형 선박까지 다 탑재가 되고 있고 2022년도에 메탄올 선박이 지금 소형 선박만 나오고 있는데 대형 초대형 선박 15,000TU, 20,000TU까지 메탄올 선박이 지금 나가게 됩니다. 2022년도 말부터 인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선박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인도 선박도 다 탑재가 될 수 있는 주기와 보기가 다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뭐 중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도에 출시되는 선박이 이제 탑재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조들 향후에 탈탄소나 그린하우스 가스 규제에 해서 모든 추진 계통은 다 준비가 된다. 여기에는 또 혼소도 전부 다 가능하도록 돼 있고 부하 장치도 다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료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프레시 포인트가 MG나 LNG 대비해서 이렇게 특성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일링 포인트가 LNG 같은 경우는 162도고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253도입니다. 나머지는 LPG나 뭐 메탄이나 암모니아나 디젤 같은 경우는 보일링 포인트가 유사해서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실제 이런 것들은 탱크 기술이나 이런 그 연료 공급 기술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고도의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탱크, 연료 탱크, 저장 탱크나 공급 탱크 이런 것들 다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 개발한 탱크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하게 저렴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있는 특성도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퓨얼 탱크 사이즈가 뭐 디젤이 1일 경우를 대비해서 LNG 같은 경우는 1.7배, 그 다음에 메탄 같은 경우는 2.5배, 그 다음에 암모니아나 저기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4.3배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도의 비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에너지 덴시티도 이렇게 이제 에너지 덴스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탱크가 커져가야 되는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덴시티가 줄어들다 보니까 탱크 사이즈가 이렇게 커져서 이런 비대칭의 형성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현재 있는 그 화학 성분이나 각 연료에 대한 화학 성분이나 낙스나 삭스나 PM이나 CO2, 그린하우스 가스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많은 차이들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MGO를 이제 디젤을 1위라고 봤을 때, 디젤을 1위라고 이렇게 봤을 때, LNG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미션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유사하게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개발로 다 따라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암모니아나 하이드로젠 가면 이제 제로니까 뭐 메탄 가도 거의 뭐 제로 상태로 가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PM도 기존 대비해서는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에서 PM도 규제를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CO2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줄이는 거고요. 그린하우스 가스에서도 좀 상당수를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큰 캐펙스나 오펙스의 관점에서 제가 잠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LNG, LPG, 메탄, 암모니아 있는데요. 사실 뭐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서 그 캐펙스가 LNG가 1.4일 때 그 뭐 벙커링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LNG가 가격적으로 보면 제일 이제 싼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캐펙스 측면에서도 이제 제일 작은 상태입니다. 메탄이나 뭐 암모니아나 뭐 하이드로젠 같은 뭐 현재로서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생산 관점, 신조 생산 관점에서도 LNG가 현재로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암모니아도 다른 것에 비해서 좋은 이유는 이 암모니아가 디젤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서 하는데, 나머지 벙커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에서는 벙커링 베셀, 그러니까 운반선을 제외한 해당 연료 운반선을 제외하는 나머지 부분들은 벙커링에 대해서는 현재는 모두 다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캐펙스, 오펙스의 이제 차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히 메탄올 같은 경우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식이라든지 그 인체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이제 커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세이프티 디바이스들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엔진룸이라든지 거기 있는 탱크 주변의 장치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캐펙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LNG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메탄 슬립이 그 메탄올이나 이런 LNG에서 약간 메탄 슬립인데, 이런 거는 이제 메탄 슬립에 대한 거는 충분히 커버되는 기술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암모니아나 하이드로젠 갔을 때 지금 IMO나 이런 국제기구에서 IGC 코드나 IGF 코드가 지금 아직 확정돼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해가야 될 것들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드리면 이제 거의 뭐 마무리를 해가는데요. 현재 수용선은 이제 LNG는 계속 갈 것이고, 그다음에 메탄선이 일부 아마 2030년까지는 메탄올 운반선이나 일부 선박에 대해서는 갈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메탄올 계약하려고 거의 확정이 된 메탄올 운반선 같은 경우는 지금 운반선이 아니라 컨테이너선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15,000TEU 컨테이너에서도 메탄을 사용했다고 지금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박들은 중형이나 대형에서 이렇게 갈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향후에 따라서 이렇게 갈 거고, 대형 선박들은 LNG는 계속 갈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워낙 다른 것들이 이제 캐펙스나 오펙스가 비싸다 보니까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나 이렇게 부가 기술에 있어서 탄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2050년도까지는 운항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선박 화주나 해운선사에서는 메탄이나 암모니아, 뭐 일렉트릭, 하이브리드로 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전체 환경 규제에 대해서 2030년도에 LNG가 50% 정도로 간다면 디젤은 이제 부가장치를 통해서 기존 선박에서 많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40년도는 이제 무탄소 선박이 이제 점차 다 늘어날 거고, LNG는 어느 정도 유지는 하지만 이 무탄소가 디젤이 줄어들면서 이제 무탄소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2050년도면 무탄소로 상당히 많이 갈 거다. 그렇지만 LNG선도 상당수가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EU 지역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강화돼서 무탄소가 2050년에 80%, 그다음에 2040년에 40%도 훨씬 더 많이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게 이제 변화가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O2 저감에서는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LNG 같은 경우는 이제 LNG DF에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그 부가 기술들, 성능 개선, 또 부가 기술들, 그다음에 CO2 포집 이런 기술에서 70%까지 이제 저감하는 기술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선박들에서는 이제 이렇게 운항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형시켜서 또 같이 이제 따라가고 있고, 기존 선들은 이런 정도의 운항 속도로 해서 EXI로 해서 이제 규제를 맞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NG 연료에 대해서 이제 그 웰투웨이크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더 강화되고 또 효율이 더 좋아서 LNG 연료로 해서는 한 20% 웰투웨이크로 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한 25%에서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한 50%로 줄 수 있겠고요. 컨테이너선도 이렇게 하면은 한 70%까지 충분히 줄어든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전기 추진선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연료 전지나 이런 배터리 기술들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대형선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뭐 두산 퓨얼셀도 왔고 현대차하고 MOU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일부 중소형 선박에서는 지금 저희가 하이브리드에서 퓨얼셀도 넣고 그다음에 LNG DF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수주를 해서 이제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약간 조금 죄송합니다. 이게 빨리 끝내라고 비리 울리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제 기후 변화가 가면서 우리가 많은 환경 규제가 가는데 이미 유럽이나 EU라든지 여러 각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국제기구에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또 다시 탄소 배출권, 탄소세까지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서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리라고 봅니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어쩌면 이거를 잘 이용하면 유익한 우리가 이익도 되겠지만 사실은 나중에 이거에 대한 대비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육상이나 해상에서 지금 그 탄소 배출권 또 여기에 따라서 탄소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보면 올해 2010년 4월 달에 기후 정상협의회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상향을 시켰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까지 개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육상 분야에서는 규제를 강화를 시켰고 법적으로 이제 거래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해운선사 같은 경우 지금 탄소 배출권에 따라서 예상되는 비용이 그다음에 EU나 포트 규제로 보면 일당 척당 1213불에서
뭐 오일탱크 같은 경우는 3,958불까지 이렇게 이제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출량도 이제 규제가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기존의 인도 선박 중에서 그 EXI나 CI를 기준을 하면 지지난주에 이제 KR 기술협의회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최근에 CI 등급에서 일본 선박이 최고 좋고 한국 선박이 제일 나쁘다 이렇게 이제 평가된 자료가 있다고 해서 그날 좀 상당히 좀 서로 논란이 대상이 됐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배출권 기준가 전부 다 탄소세에 영향을 주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의무, 탄소 배출에 대한 저감 의무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에 대한 탄소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감안해서 조선소나 선박이나 엔진 메이커에서는 이거에 대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참고로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탈탄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많긴 한데요. 2050년도 대비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탄소 중립에 대한 대전환이 이미 됐고 에너지 평형의 법칙에 의하면 사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정치든 뭐 기후 변화든 간에 상당히 굉장히 발빠르게 됐다. 또 하나 놀랄만한 거는 옛날에 5년, 10년 만에 변했다면 지금은 1년, 3년 단위로 변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이제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해운 시장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가려면 우리가 이런 기술들 뭐 조선소나 뭐 엔진 기자재 메이커들이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국가 주도로 해서 이 역량을 빨리 강화시켜야 되겠다. 어느 한쪽만으로 치우쳐서는 다 갈 수가 없다. 이거는 여기에는 오펙스 아까 말씀드렸던 오펙스와 캐펙스의 모든 관점이 다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잘못하면 선박을 만든다 하더라도 나중에 운항에서 막대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협력이 강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연료들이 나오게 되는데 실증 설비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물론 대기업에서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장 안에다 실증 설비를 두고 있고 뭐 선박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자재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어서 우리가 뭐 몇 개 연구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좀 차이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런 제품에 대한 모든 것을 개발하고 해운이라든지 조선소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제품이나 기술 개발 그다음에 운항 관련된 법적인 리스크, 사업적인 리스크나 이렇게 하역, 운송, 저장 등에 대한 어떤 투자 또 거기에 대한 법적인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있고 빨리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는 잘못하면 그냥 뭐 법을 무시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소는 이런 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손실을 엄청나게 봅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면 이런 것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공장 내 지금 메탄올 설비, 암모니아 설비 이런 것들 수소 수전의 설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테스트 설비 이런 거를 시험 설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고 실제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료 공급 시스템, 저장 장치, 연료 장치, 뭐 탱크 이런 것들 개발을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실들이 입힐 거고 비용이 엄청나게 캐펙스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해운선사, 조선소, 각 기자재 메이커들이 연합을 해서 공동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경쟁력 측면, 오펙스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제 갑자기
무슨 책을 하나 봤습니다. 넥스트 그린 레볼루션을 해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책인데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탈탄소 빅그린이란 우리 생존 과제, 한국이 조선해온 대표 기업들은 어떻게 풀고 있을까? 말들은 많이 하는데 실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탄소 시대의 종말과 그린 프리미엄을 위한 우리 전략. 탄소 시대가 이제 왔고, 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도 상당히 많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조선만, 해운만 볼 게 아니라, 물류만 볼 게 아니라 이 서로 간에 융합된 시너지를 보면 굉장히 큰 프리미엄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린 에너지, 그린 테크놀로지에 대한 선도 성장 전략을 가지고 조선의 해운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을 투자한 기업들이 굉장히 큰 고심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전략을 빨리 가져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나 탄소세 이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산화탄소를 자원화시키고 탄소세를 그린 프리미엄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자라는 뜻에서 제가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뭐 장시간 동안 뭐 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 좀 더 디테일한 건 다음 기회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요약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